그때 진짜 난리 났었어요. 작년 3월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증권회사 하나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진짜로요. 야 현서가 오늘 끝날 것 같아. 어떻게? 한번 진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요즘 주시장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치지 못해서인지 답답한 흐름이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섹터는 뭔지, 그러면 현금 비중은 또 얼마나 늘려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다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멀스트리트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SK증권의 자산전략팀장으로 계시는 이호석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소매 판매라든지 생산자 물가. 근데 약간 두 개가 좀 달랐어요. 소매 판매는 이게 서비스 쪽 수요로 전가가 돼서 그런지 이전이 돼서 그런지 조금 줄었고, 생산자 물가는 또 굉장히 크게 올랐고, 이거는 지표 혼조세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이번 달 거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네네. 없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이제 다 보여주는 건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 동안 미국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미국 국민들한테 미국 정부가 돈을 그냥 쏴줬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했냐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저희도 좀 받았는데 그렇죠. 작년에 재난지원금 받았죠. 이거를 내가 써도 되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나타났던 현상이 일단 저축률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안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크죠. 그냥 쓰자. 그러면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뭘 썼냐면 내구재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한 5년, 10년에 한 번씩 바꾸는 그런 품목들을 내구재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가구, 그리고 가전제품 등등 이런 제품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우리나라의 IT 업계도 다 맞습니다. 그런 수혜를 받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미국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백신 보급 속도가 워낙 빨라지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밥도 먹고 레스토랑 가서 밥도 먹고 디즈니랜드 가서 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면서 서비스 쪽으로 돈이 옮겨간다. 그러면 소매 판매는 좀 둔화되더라도 그 안에서 내구재를 제외한 서비스 쪽에서의 수요는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행이라든지 지금 이제 슬슬 백신 맞고 지금 유럽도 이제 문이 좀 열렸고 우리도 네. 트래블 버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국가 간 협약을 통해서 이제 이동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쪽에는 이미 다 반영됐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네. 근데 이제 그쪽 관련된 주식들, 네. 소위 말하는 리오픈이라고 하는 네. 주식들은 이제 여행 그리고 이제 항공 등등 네. 리오픈 관련된 주식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 네. 그걸 저는 이제 리얼 옵션이라고 해서 조금 새롭고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거는 좀 그냥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쉽게 네, 얘기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죠. 주가가 언제 오르냐,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라는 거는 현실화될 때는 네. 에이구 이것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행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주식들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거는 대중이 없는 거예요. 펀더멘탈대로 간다고? 그거는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고요. 펀더멘탈은 이렇게 되더라도 주가는 항상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 하는 거거든요. 네. 언제 오버슈팅 하냐면은 경제가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 드디어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가장 많이 될 때 주가가 오르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시작하면 주가가 빠집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올라가봐야 이거 별거 아니네. 그죠. 그리고 잠깐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행을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이 갈까? 우리가 그리고 그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런 회사들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렇죠.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 자유여행 간다고.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여행을 가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럼 자유여행 안 가고 다 패키지로 갈 거냐? 등등 굉장히 좀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주가가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진짜로 여행을 가기 시작하면 주가가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오히려? 생각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오른 상태에서 그걸 막 추천하는 거는 조금 저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언제 어떻게 움직이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주가에 대한 이 업종이나 이 관련된 주식들이
우려가 굉장히 많이 반영될 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우려의 피크를 지나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자동차가 되겠죠. 자동차가 수요는 되게 많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못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차량용 그렇고. 반도체에 대한 우려는 어떤 상황까지 갔었냐면 와 이거는 2, 3년 가겠다. 이거 큰일 났다라는 우려까지 갔었어요. 그럼 주가는 그런 우려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거나 아니면 펀더멘탈 대비 언더퍼폼 했겠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지점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차량용 반도체가 모두 해결됐다. 그 시점이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냐면 차량용 반도체가 이거 영원히 해결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해결은 되겠다. 이 정도의 톤의 그 정도일 변화로도 때?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인 거죠.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신지.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실 때 항상 좀 이런 식으로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 연준 의원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아마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나 좀 시점이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래서 이제 월가 전망을 해도 뭐 이코노미스트를 보면 뭐 9월, 12월, 뭐 10월, 11월 다 이제 의견은 다르지만은 9월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전에는 이거를 고려하는 것조차 검토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었다면 지금은 좀 톤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참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네.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연준 의원 중에 이게 자주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연준 의원 중에 가장 비둘기라고 인식됐던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옐런 의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제 농담처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머리가 이제 좀 염색을 안 하시나 봐요. 하얗죠. 하얀색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 아니냐. 그래도 비둘기 도울시다. 아니냐. 비둘기 같다. 네. 저 사람은 집에 가서 네. 9999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비둘기라고 인식돼 있어요. 네. 근데 옐런 의장은 최근 뭐 10여 년 동안 네. 기준금리를 가장 많이 올린 사람입니다. 5번이나 올렸어요. 근데도 왜 비둘기라고 했냐. 네. 이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시장의 기대보다 천천히 하면 비둘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비둘기가 아니고 금리를 안 올리면 비둘기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금리를 올렸어도 시장의 생각보다 천천히 하면 비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의 생각보다 연준이 앞서갈 거냐 아니면 그 뒤에서 그렇죠. 따라갈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테이퍼링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번 FMC에서 테이퍼링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시장의 생각을 앞서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이미 이미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호기시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어디 근처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드는 상황인 네. 거죠. 근데 저는 여전히 시장의 생각을 연준이 앞서갈 가능성은 낮다. 많지 않다. 낮다. 네. 다만 파월이 방금도 얘기하신 것처럼 테이퍼링을 얘기하는 거 논의하는 것조차 난 논의 안 할 거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다가 테이퍼링 이번에 한번 얘기 좀 심각하게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변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네. 그 부분 저도 이제 기사도 많이 쓰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처음에는 그런 악재에 굉장히 화들짝 놀라서 옛날에 뭐 테이퍼링이라는 발작 증상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랬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 연준 의원들이 구두로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뭐 그럴 기미는 보이는데 아직은 또 일시적이다라는 또 그 원칙은 버리지 않고 네. 이래서 좀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 내성을 생기게 만드는 그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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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끝내시면 안 되죠. 맞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연준에서 지금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네.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긴 해야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뭘 결정해야 되나. 이게 제가 생각해 보면 일단 언제 시작해야 되냐, 그 다음에 뭐부터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속도로 할 거냐, 그리고 언제 끝낼 거냐 네. 등등 결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연준 의원들이 알아야 될 건 뭘까? 옛날과 달리 연준에서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정말 시장의 그런 그 미세한 반응이나 이런 것도 정말 민감하게 네.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봐야 돼요. 그럼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우리 연준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조금 세게 얘기해 보는 거죠. 네. 세게 얘기해서 시장이 요 정도 세게 얘기하니까 움찔하는구나.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시장이?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어느 속도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를 시장의 생각을 봐야 네. 연준 의원도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근데 연준이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뭐 실업률 네. 그리고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만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예전과는 진짜 많이 달라진 게 연준도 과거에 비해서 진짜 세밀하게 시장의 생각을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 동안에 이번 6월달 FOMC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시장의 생각을 읽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 시작될 거고 그 노력이 사실은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자꾸 왜 우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도 들어가 있는데 옛날하고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네. 나빠도 좋고 좋아도 좋다 네, 이런 네. 표현. 그러니까 나쁘면은 뭐 부양을 할 거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은 뉴노멀처럼 자리 잡았지만 사실 정상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이 금융위기 때도 결국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런 그 위기도 이런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을 텐데 그럼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좀 이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저의 톤을 정확하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저의 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질문지에도 주셨던데 이제 숏캐시라는 말을 제가 이제 예. 굉장히 애착이 강한 전략인데 그걸 뺐다. 네. 그러면 이제 전부 현금화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시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동성인데요. 네.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 거냐?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언론에서 보면은 유동성 회수하는 것 같고 마치 테이퍼링을 하면은 긴축으로 넘어갈 것 같고 하지만 ECB와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영국과 모든 중앙은행에서 지금도 여전히 돈을 많이 풀고 있어요. 그렇죠. 유동성이라는 거는 네. 이제 그래서 과거처럼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주가가 오르고 이런 개념보다는 제 생각에는 바다에 비유할 수 있다. 네. 유동성이 바다에 비유를 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유동성이 바다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마치 바닷속 깊은 곳을 잠수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진짜 반대로 얘기하면 네. 얼마나 안 좋아야 주가가 빠질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조금 매크로 관점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채널을 보다 보면 어떤 이공계정 문법으로 뭐 내러티브적인 분석, 넘버스 분석, 제가 그거 강의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매크로는 보면 이 무조건 이제 순환이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그죠? 그러면 지금의 국면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팀장님은 매크로 관점에서 지금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큰 그림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되는 것보다 큰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렇죠. 예. 자 경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경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렇습니다. 고민을 하게 되는 네. 시점. 즉 다시 말하면 경제는 정말 너무너무 안 좋다가 생각보다는 덜 안 좋네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좋네라고 하다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구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경제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막 계속해서 경제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제는 사이클이에요, 어차피. 네. 그래서 이렇게 좋다가 계속 좋은 건 없습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소사이클이든 빅사이클이든 주가는 사이클인가 경제는 사이클인데 지금은 어쨌든 경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정도로 지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산 가격 역시 이거 파월이 플러스를 걱정할 정도로 네. 즉 거품을 걱정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주가가 여기서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경기와 뭐 어쨌든 주가가 조금 민감해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팀장님이 보는 그 거품은 이제 어떤 해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차별화를 두고 설명하셨는데 그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파월이 얘기한 네. 그 단어 프로스라는 단어가 국내 이제 언론에서 소개될 때 이제 거품이라고 그렇죠. 표현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파월이 거품이라고 그랬대 큰일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걸 비유를 나눠서 했죠. 설명드린 거예요. 네. 버블하고 프로스는 달라요. 음. 프로스는 맥주 거품. 입니다. 네. 맥주 거품은 가라앉는 거지 터지는 게 아닙니다. 카푸치노에 있는 거품은 가라앉는 거지 터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버블은 뭐냐면은 비누 거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있다가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스는 보통 한 5에서 10%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버블은 50%까지 하락할 수 있는 걸 버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프로스라는 단어를 처음 쓰셨던 분이 네.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2007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주택 가격은 프로스입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 틀렸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버블이라고 얘기했었죠. 버블 직전에 그렇죠. 버블 직전에 이건 프로스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버블이었던 거잖아요. 시장 진단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실 요 얘기는 버블이냐 프로스냐 이런 얘기는 이 지나봐야 아는 얘기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좀 어려운 얘기죠. 네, 그렇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금리 인상이나 그런 후폭풍 다른 변수의 조정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터져서 이게 버블이라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 상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네.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질 수도 있어요. 네. 버블이니까.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오늘 프로스입니다라고 네. 얘기했지만 내일 버블이었어 그러면서 뻥 터지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러게 보기에는 지금 금리도 음. 사실 계속 인플레 얘기는 나오는데 국채 금리도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럴 가능성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야 이건 이 녀석이 프로스라고 그랬어. 그냥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뻥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뻥 터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뻥 터지면? 그러면 그때는 다시 주식 안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거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주식 비중 가지고 계시다가 뻥 터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점점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는 더 오를 거니까. 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막 이게 더 사시기도 하지만 대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비도. 대비를 하시는 좋은 방법이 저는 계속 이제 달러 자산을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죠. 달러를 왜 사야 되냐? 달러 지금 너무 싸니까. 네. 그때 진짜 난리 났었어요. 작년 3월달에. 작년 3월은 이제 가장 1,400까지 갔을 때니까 이제 지금 지난 얘기고 이거 한밤중이니까. 네. 한밤중 같은 분위기지만 옛날 그때 얘기 잠깐 드리면 네. 그때 진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1년 됐으니까. 네.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제가 FX 딜러들 제가 이제 딜링 출신이라서 네. FX 딜러들이랑 그때 밤에 진짜 전화 많이 하고 그랬어요. 야 현서가 오늘 수합 통과 안 되면 한미 수합 통과 안 되면 자 끝날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1,450포인트 그렇죠. 였을 때였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1,450포인트까지 갔다 온 게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1,450포인트가 되더라도 주가를 팔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증권회사 하나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진짜로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달러를 못 구해서요. 그냥 어떡하지? 내일 당장 거의 한 1조 원에 가까운 달러가 필요한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도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주더라도 살 수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물량이 너무 크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한미 통화 수합이 체결이 됐고 그게 이제 그때가 바닥이었죠. 주가에. 그래서 숨통을 틔워준 역할을 했다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태평선도인 거죠. 그때는 사람들이 있는 달러를 절대 주머니에 넣고 절대 안 뺀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무장 해제된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달러가 내일부터 지금 당장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처럼 구하기 쉬울 때는 구해 놓으셔라. 그렇다. 그게 마치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곡식을 쌓아 놓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